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AI 시대 시간입니다. 강정수 더코어 총괄 에디터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강 박사님. 오늘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좀 다른 각도에서 해주신다고요. 네, 이번에는 테슬라가 아니라 스페이스X에 스페이스X, 우주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원래 처음부터 좀 우주 탐사에 대해서 좀 열정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럼요. 일론 머스크의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화성으로 지구인이 이주하는 것.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동하기 위한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스타쉽 같은 이 큰 대형 우주선을 만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사업을 하는 거고, 또 이걸로도 부족할 것 같으니까 스타링크라고 하는 통신과 인터넷이 가능한 사실은 텔레콤 비즈니스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텔레콤 비즈니스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난주에 이제 로이터에서 이제 특종으로 터뜨린 것은 봤더니 민간 텔레콤 서비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국가 정보청하고 해가지고 미국 국가 안보 시스템들하고 해서 스타 쉴드라고 하는 그 쉴드는 이제 보호막 같은 거죠. 그래서 한 500개 정도의 위성을 여서 만들어서 정찰 위성을 사업을 약 18억 달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2조 돈이 넘죠. 이런 계약을 했다더라.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면서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스페이스X가 돈을 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하고요. 네네. 미국 정부하고 네. 한 거죠. 네네. 결국은. 그게 이전에 우크라이나 이 전쟁 잠깐 지난번에 다룰 때 스타링크가 했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연결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24년 3월 기준으로 한 6천 개가 지금 지구상을 돌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거죠, 6천 개.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던 2022년 2월 정도에는 한 3천 개 정도가 떠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때 이제 현대전의 이번 기본적인 양상들을 러시아가 보여줬는데요. 가장 먼저 공격했던 것이 통신 시설입니다.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통신을 마비시키고 인터넷을 마비시키면 군대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는 무전기로 물론 소통은 할 수 있지만 적의 위치를 갖다가 드론이라든지 정찰 위성이 만약에 정찰병들이 발견을 하면 거기에 포격을 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치를 발견하고 연락을 취했더니 무선을 통해서 연락했더니 그 사이에 이동해 버렸더라. 그건 적당한 효과 있는 이 포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되게 절대적으로 요즘 이제 현대 군사전에서는 필요하다라는 했었는데 이거를 당장에 우크라이나가 눈과 귀를 잃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했는데 여기에 일론 머스크가 우리 스타링크를 공급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회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방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스타링크는 우리에게는 산소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대단히 이제 스타링크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어떤 침공을 방어하는데 적절한 역할을 했는데 되게 우연적인 하나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 군이 크림반도 근처로 진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거기다가 스타링크를 끊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물론 과거에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러시아 땅으로 봐야 된다. 라고 일론 머스크가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여기에 진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보기에는 옳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스타링크를 지원하지 않겠다. 갑자기 이쪽으로 진격하다가 눈과 귀가 멀어서 다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네. 2014년에 러시아가 첫 번째 공격을 해서 크림반도는 러시아 땅으로 갔죠. 러시아가 점령했죠. 그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진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원래 자기 땅이었던 크림반도에 가려고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정리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이미 러시아 땅이잖아라고 하면서.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간의 전쟁을 사적인 어떠한 기업의 대표가 결정을 해버리게 되는 거가 되는 거고 또 일론 머스크의 전기에 최근에 나왔던 아이작슨이 썼던 전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발발할 때 미국 국방부 차관보 한 명이 아예 일론 머스크 옆에 붙어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를 안전하게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것이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세계가 이제 놀라게 된 것이 전 세계가 놀라게 된 것이
스타링크가 이렇게 전쟁에서 중요하구나. 예를 들자면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마스 침공 같은 이러한 가자지구 침공과 같은 이런 부분에서 또 일론 머스크가 또 이제 반유대교 뭐 이러한 유대주의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바로 이스라엘 날아가서 이스라엘에다가 스타링크를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중요하게 된 거고, 이 전쟁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고 좀 지나자마자 중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중국으로 오게 합니다. 근데 이제 명목상으로는 이제 상하이에 있는 테슬라 공장, 그리고 중국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다음으로 테슬라 입장에서도 큰 시장이니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르니까 간 거죠. 거기에서 요청했던 게 뭐냐면, 너 우리랑 대만하고 전쟁 나면은 절대 대만에다가 스타링크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조를 써라. 문서로요? 뭐 그런 얘기를 해서 했다는데, 이제 실제로 문서로 썼는지 구두로 약속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계속 요구하고 있는 건, 바이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빨리 러시아하고 평화협정 맺어야 된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꾸 중국한테 쪼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은 자꾸 러시아 편을 들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러시아가 이기고 우크라이나가 이기고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평화협정을 해야만 한다.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해봤자 누가 이기지도 못하는 싸움이 될 거니, 일론 머스크 입장은 빨리 평화협정을 해서 자기를 좀 난처한 입장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 왜냐하면 자기 또한 이 크림반도로 가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이 일종의 이제 이 전쟁을 확산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했던 건데, 근데 이거 되게 개인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만큼 스타링크가 중요해졌다라는 거고, 이 스타링크가 이 지정학적인 이 갈등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근데 문제는 여기 중국 끼어 있다라는 거고,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의 성장을 위해서는 중국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거, 이런 문제가 이제 걸리는 거고. 요번에 또 이제 로이터의 보도가 나오자마자 중국에서 성명을 냈어요. 아주 나쁜 짓이다. 이러한 정찰 위성을 따로 만들어서 세계를 감시하겠다는 것 자체가 세계의 국제 질서를 갖다 균형을 깨는 일이다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비판이 프로젝트 자체가 문제다. 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일론 머스크는 마음이 쫄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 정부에게 밉보인다라는 것 자체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의 어떠한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중국은 그러다 보니까 약조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대만하고의 약조만은 안 되겠으니 중국도 지금 약 2만 개를 띄우겠다. 그러니까 이 스타링크와 유사한 것들을 지금 스타링크는 목표가 지금 현재 6천 개 띄어 있지만 4만 5천 개를 띄우는 거거든요. 4만 5천 개를 띄우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 통신사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인터넷과 통신은 되는 시대로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성만으로도. 네네. 왜냐하면 이 스타링크가 여러분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금까지 위성하고 차이점은, 지금까지 위성은 고궤도 위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지구에 한 3만 6천 킬로를 떨어진 곳에서 지구를 돌다 보니까, 높은 데서 있다 보니까 이거 비춰지는 지역이 지구를 한 두세 개만 띄우면 지구가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또 신호를 보내면 3만 6천 킬로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와야 되잖아요. 이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는 거죠. 이제 전문 용어로 레이턴시라고 해서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지연 시간이 대단히 깁니다. 근데 이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인 거고, 저궤도 위성의 특징은 지구상에서 500km를 떠다니거든요. 그 500km고,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이 레이저로 이 통신이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빠른 속도로 지상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통신이나 인터넷을 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저궤도 위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각국 정부가 이거 저궤도 위성을 우리도 띄워야 들어야겠구나.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의 창립자였던 제프 베조스 같은 경우에도 블루 오리진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저궤도 위성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중국 정부 또한 뛰어들고 있는 거고, 최근에 이제 뉴욕 타임즈가 보도한 것은 대만 또한 분명히 우리가 중국하고 갈등이 났을 경우에는 스타링크를 우리가 쓸 수 없을 테니까 우리가 또 위성을 띄워야 되겠다. 근데 대만과 같은 소규모 국가가 이 저궤도 위성을 이렇게 촘촘하게 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지정학적 갈등에서 스타링크가 중요한 역할을 이번 전쟁에서 보여주다 보니까 각국 국방부들이 다 회원으로 가입을 했을 거라고 저는 추론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밝혀진 통계는 2023년 작년입니다. 3월 통계로만 해도 190만 개의 구독자들이 생겼어요. 한 달에 $90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민간도 했을 거고, 민간 중에는 주로 어떤 부분이 하냐면 해양 선박들이 지금 물류를 위해서 전 세계를 지금 바다를 다 떠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과거에는 되게 비싼 고궤도 위성하고의 통신을 통해서 통신을 했거든요. 아까 한 달에 $90라고. 네, 한 달에 $90. 엄청 싸네요.
그렇죠. 그렇게 비싸지 비싸지 않네. 않습니다. 근데 설치비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안테나, 피자판만한 안테나가 한 $500짜리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직 민간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휴대폰 들고 다닐 때 안테나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퀄컴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에 들어갈 스타링크 모뎀을 만들고 있어요. 만약에 퀄컴에서 그걸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스마트폰에서도 스타링크를 쓸 수 있지만 현재는 안테나가 피자만한 걸 해놓고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연결해서 쓸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근데 탱크 같은 거라든지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기차에는 설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미 고객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간에서는 이런 해상에 있는 선박이라든지 또는 비행기라든지 기차라든지 또는 국방부 같은 경우에는 탱크라든지 집차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금 스타링크를 쓰고 있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한정된 부분에서 쓰겠지만 지금 이 피자판만한 안테나가 정말 스마트폰에도 들어갈 만한 모뎀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면 민간 영역에서도 누구나 쓸 수 있게 되는 이러한 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시대를 지금 스타링크는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스타실드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지금 스타링크가 이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프로젝트인데 근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저는 아까 막 중국 이야기 하시고 하셨잖아요. 네. 조금 껄끄러울 것도 같은데 굳이 민간 위성을 해야 되나? 자기들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이 그렇지 드는데. 않죠. 왜냐하면 나사가 이미 정책을 200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로켓 발사를 나사가 스스로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이코노미라고 하는 이 우주 이코노미를 키우기 위해서 민간 기업에 이양하겠다. 이것을 국가 정책으로 이미 정해서 많은 후보들을 만들었고 여기에서 우선 1위를 달리고 있는 기업, 당시 1위를 달리고 있었던 기업이 뭐냐면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이 만든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이 위성을 발사하는 로켓 사업을 지금 되게 크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로키드 마틴하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로키드 마틴하고 보잉은 미국 군수 산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기업인 거고 여기에서 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런 데 위탁을 했었던 건데 이제 스타링크 이 스페이스X에서 우리도 하겠다라고 이제 후보 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 너네 잘하면 우리가 해줄게 했는데 다 팔콘을 띄웠었는데 이 대부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 2015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 스페이스X에서 요번 거를 만약에 띄우는데 실패하면 우리 부도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나사의 계약을 거머쥐게 되면서 민간이 하게 됐는데 이 게임에서 이 유나이티드 런치 얼라이언스 로키드 마틴과 보잉을 갖다가 스페이스X가 앞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유나이티드 런치에서 로켓을 하나 발사하는데 보통 평균 $1억 듭니다. 엄청난 돈이 들죠. 1,400억 원. 네네. 그리고 아리안 스페이스라고 해서 유럽에서도 이런 로켓을 올리는 곳이 있어요. 프랑스를 주도로 해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든 기업인데 여기는 $2억 1천만 들어요. 훨씬 더 2배가 많이 들죠. 근데 팔콘 9 지금 스페이스X에서 만들고 있는 팔콘 9 같은 경우 $5천만 입니다. 왜 그렇게 싸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팔콘 9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로켓을 쏴고 올라갔다 로켓이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드는 것이 혁명적인 조치였던, 그러니까 진화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비용을 엄청나게 다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나사 입장에서도 여기 이렇게 비용 저렴한데 당연하게 여기다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재사용가 아닌 거는 비용뿐만이 아니에요. 요즘 팔콘 9가 여러분 일주일에 2번 뜹니다. 그러니까 그냥 매주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떴다가 다시 대서양에 있는 어떠한 바다에 설치된 이 인공 착륙지에 해서 다시 가져와서 쓰는데 2주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 우주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쓰는데 2주 만에 다시 또 띄울 수 있는 거니까 일주일에 2개씩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1억 돈도 비싸지만 한 번 쓰고 다시는 못 쓰다 보니까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계속 대량 생산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싹쓸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판을. 그래서 팔콘 9 같은 경우 일주일에 2번을 뜨는데 한 번은 외부에 있는 기업들이 인공위성을 띄워주는 걸 외주를 해줘요. 외주를 해주고 한 번은 스타링크만 띄웁니다. 그런데 한 번 쏠 때마다 위성을 50개씩 띄워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50개를 갖다가 쭉 풀어놓는 거죠. 그 한꺼번에 싣고 가는 건가요? 네, 한꺼번에 싣고 갑니다. 50개를. 근데 여러분들 한국에서 우리가 로켓 발사할 때, 우리 나로 발사할 때 보면은 하나 띄워서 인공위성 하나 지금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이것도 근데 엄청난 돈이 들잖아요. 근데
이 유나이티드 이 런치,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이 띄우는 것보다 반밖에 안 되는 로켓 비용으로 한 번 올라가서 위성을 50개를 쏘니 어마어마하게 경제적인 겁니다. 근데 요즘 또 지난주에 또 있었죠. 스페이스 스타쉽. 네네. 정말 거대한 네네. 자유의 여신선보다 높은 이 스타쉽 같은 경우는 한번 쏘게 되는데 아직 성공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거의 지금 준 성공을 했죠. 그 대기권 진입을 하다가 좀 폭파되는 형태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스타쉽을 띄웠던 그 헤비 부스터 같은 이 큰 로켓도 사실 착륙을 하다가 폭발을 했어요. 이것도 재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재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타쉽 쐈다가 실패한 이야기 조금 설명해 주시고 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3차 실험을 네. 했던 네네네네. 거고 3차 실험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나사 같은 경우는 성공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볼 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결국은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스타쉽이라고 하는 진짜 우주선과 이것을 발사하는 발사체가 있는데 발사체가 가다가 중간에 분리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 발사체가 다시 지구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하는데 귀환하다가 착륙하기 직전에 터졌어요. 그러니까 착륙에 가까운 시도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거의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스타쉽은 우주로 나가서 특히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데 문을 개폐를 합니다. 문을 개폐를 해야 여기서 인공위성이 우르르 쏟아질 거 아니에요. 스타쉽은 인공위성을 400개를 동시에 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을 갖고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400개를 띄울 수 있는 인공위성을 하기 위한 문을 열었다 닫는. 거기까지 실험을 네, 했다. 거기까지 실험을 했고 이 대기권으로 진입을 하다가 불타버려서 또 터져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실험들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또 5월 달에 스타쉽의 4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상된 총 실험이 7회에서 9회예요. 그래서 지금 스페이스X의 계획은 올해 안에는 실험을 다 끝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안에 만약에 이것이 돌아오게 된다라면 재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스페이스X의 모든 우주선의 기본 개념은 재사용하는 겁니다. 비용을 절감시키는 거죠. 그러면 스타쉽은 아까 말씀드린 팔콘 9은 그 스타쉽보다 훨씬 적은 것이 5천만 달러가 들어있는데 스타쉽의 궁극의 목표는 한 번 발사할 때마다 200만 달러예요. 그러면 200만 달러에 발사해서 400개의 위성을 쏘는 거죠. 쏘고 그러니까 위성 하나당 들어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저렴해질 텐데 10,000불밖에 안 되겠는데. 그러니까요. 대단히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적어지게 되는 이런 가능성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가격 경쟁에 있어서 예를 들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 제프 베조스 가는데 그 가격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경쟁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중국이야 국가의 안보상 비싸도 자기네들도 하고 있고 중국도 올해 안에는 되돌아오는 로켓을 만들겠다는 게 중국의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이 경쟁에서 앞서가게 되는 거고 심지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에도 제프 베조스도 지금 2번밖에 못 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쏘는 로켓은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 사이에 자기네들 인공위성을 지금 스페이스X에다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요? 지금 이쪽 판을 지금 싹쓸이하고 있는 거고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아리아나 스페이스라고 하는 자체 로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자체 로켓도 발사했었고 러시아 로켓도 좀 썼었어요. 네네. 한국도 나로 쏘기 전에 러시아 로켓을 네네네네. 썼고 북한도 러시아 로켓을 썼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사실은 이 반 러시아 진영 같은 경우는 러시아 로켓을 지금 전혀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리아나 로켓도 한 번 올릴 때마다 2억 달러씩 드니까 이거 하나씩 천천히 가는 건 가야 되지만 기술 개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당장 필요한 갈릴레오 위성 프로젝트가 유럽은 갖고 있는데요. 네네네. GPS를 대체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GPS 시스템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의 팔콘 9을 지금 쓰고 있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객들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고 전 세계 고객사들이 지금 스페이스X로 가는 것은 다른 데보다 저렴한 거예요. 인공위성을 띄우는데. 그런데 그것을 훨씬 더 저렴하게 할 거고 가격을 다운시킬 거고 가격은 다운되는데 아마 인공위성을 쏘는 비용은 그렇게 다운시키지 않겠죠. 그럼 수익률이 대단히 높아지게 될 거죠. 그러니까 정말 떼돈을 벌게 되는 거고 인공위성 사업으로도 스타쉽은 떼돈을 벌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스타링크라는 자체 비즈니스, 텔레콤 비즈니스를 만들어내면서 이 돈을 벌어서 일론 머스크는 화성을 가겠다는 겁니다. 그 돈으로? 네, 이렇게 돈 벌어서, 그러니까 화성을 가는 게 어마어마한 사실은 연구 개발 비용이 네네네. 들어가는 거고, 화성을 진짜 궁극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그러니까 셀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드는데 그 돈을 어떻게 벌어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버는데 인공위성을 쏘고 로켓을 쏘는 돈만으로는 부족하니 우리가 통신 비즈니스를 통해서 돈을 더 벌겠다. 그래서 스타링크라는 사업을 시작을 했다라는 거고, 이러한 모든 계획하에서 화성에 가고 있는 계획들을 한 단계 한 단계 실험하고 있는 것이 스페이스X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스페이스X는 그게 민간 기업이잖아요. 네, 아직 상장하지 않은. 비상장 회사. 네, 네. 일론 머스크가 개인 회사인가요? 그럼 개인이 다 갖고 있는 건가요? 아니, 투자도 구글도 좀 투자를 했고요. 다양한 회사들이 투자를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절대 최대 주주입니다. 네. 최대 주주에 있고 거의 50%에 가까운 주식을 갖고 있고, 지금 상장하지 않은 것 중에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가치가 높은 회사입니다. 만약 이것이 상장하게 된다라면 아마 제가 보기엔 상장 시점은 스타쉽이 발사가 지구 기한까지 성공하는 그 순간에 IPO 들어가면 밸류에이션은 뭐 두세 배 더 뛸 거고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상장 기업 가치가 되지 않을까, 상장 기업에. 올해 안에 성공하는 게 목표라면서요. 그렇죠. 올해 안에 성공하는 목표고, 올해 안에 성공하면은 스타쉽이, 그러니까 스페이스X가 IPO를 갈 거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가치를 갖는 기업 공개가 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하고는 관계는 없는 거죠? 네, 테슬라하고 관계는 없지만 사람들이 이제 연동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스타쉽이 이제 로켓을 쏘다 보니까 이 로켓을 쓰는 엔진들이라든지 이런 개발 기술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공개했던 로드스터라고 하는 이 스포츠카, 그러니까 사실은 테슬라의 첫 번째 차가 이 로드스터라고 하는 첫 스포츠카였는데, 요번에 이제 로드스터에서 2026년부터 양산하겠다라고 하는 이 스포츠카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X하고 공동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술과 같은 협력은 테슬라가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기술 협력은 같이 하고 있지만 기업과 관련돼서 지분적으로는 일론 머스크를 정점으로 연결돼 있을 뿐이지 기업 간에 있는 연결은 고리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네. 이 우주라는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위성을 다 쏴가지고 거기서 어떤 그 우주도 이제 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거기를 점령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싸게 점령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스페이스X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점령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세계 네. 각국과 기업들이 네. 통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뭐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걸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떼돈을 벌 수도 있겠다. 그렇죠. 떼돈을 벌고, 그러니까 이미 그거를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즉 사실은 이러한 우리나라도 나로를 가지고 나로를 쏘면서 돈 벌어야지 당장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국가의 기술력과 이건 보통 우리가 기술은 진화하지만 경제적인 여파가 없는 것을 R&D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쉽게 네네네. 얘기해서. 그러니까 R&D 차원에서 연구개발 차원에서 지금 나로를 쏘고 있는 것이고 우주 산업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보고 하는 것인데, 이제 스페이스X는 R&D를 넘어서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우주 경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항상 많이 사용할수록 가격을 아래로 내리죠. 그러니까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죠.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어야 시장에서의 경쟁 사업자가 뒤늦게 뛰어오는 사람하고 경쟁력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저기 올리는데 우리는 10,000원 받는데 저기는 20,000원 받네. 그럼 10,000원으로 오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10,000원을 만드는 기술을 만들었어. 그것이 바로 뭐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든 거고. 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만들었더니 가격만 저렴해진 것이 아니라 쏘아 올리는 숫자도 횟수도 대단히 흔히 말하는 이 빈도도 되게 높게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쏠 수 있게 만들어내는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것도 대단한 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쪽으로 집중을 되는 거고, 여러분 로켓이 만약에 지금 인공위성이 지금 6,000개가 지금 깔렸는데 지구상에 아무리 우주가 넓다고 해도, 근데 지금 일론 머스크가 계획하고 있는 건 45,000개란 말이에요. 이 45,000개도 2025년까지 다 띄우는 겁니다. 네. 스타쉽이 만들어지면 400개씩 쏠 수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만약에 이 위성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빛을 낸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밤하늘에는요 이제는 별 못 봅니다. 그냥 위성이 그냥 전 하늘을 덮고 있게 되는 것이 돼서, 사실은 제프 베조스가 되게 항의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렇게 미리 띄우고 너는 나사가 너무 일론 머스크를 도와주고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띄울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러게요. 땅을 먼저 점령해버리는 개념인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재밌었던 일을 하나를 더 추가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를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니까 이미 러시아는 이 우주 상공에 고궤도 위성에 위성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레이저포가 있어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러한 공격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요? 그대로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의 스타링크를 갖고 있냐면, 스타링크 기지국에서 12,000번의 이 스타링크의 궤도를 수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즉 이 공격을 하면 피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아. 이러한 작업까지도 다 설계가 해냈고 충돌을 예방해서 궤도 수정까지도 가능해지는, 즉 한 번 띄우면 자체적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6,000개에 대한 통제권을 지상기지국에서 스페이스X가 가지고 있으면서 서로 충돌하지 않게 궤도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 즉 그 외부의 공격에 대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단히 진화된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격하면 전쟁 아닌가요, 근데? 저희 우주에서 벌어진 일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잘 그건 모르겠습니다. 좀 고민해 봐야 그러니까 이제 되겠네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것이 아, 그러네요. 적의 통신망이라고 본 거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거는 훨씬 더 복잡하고 네. 어떻게 보면 크리티컬한 네네.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요거는 여쭤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 화성을 가는 게 궁극적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화성 가는 계획은 있나요? 가는 계획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스페이스X에서 보여줬거든요. 네네. 스타쉽이 한번 출발하게 되면 이거 혼자서 못 가니까 한번 중간에 한번 또 뛰어가지고 또 얘한테 연료를 주고서 얘가 이렇게 가게 한다든지 연료를 보충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왜 이렇게 큰 이걸 만드냐면은 화성에 가서 가는 건 가능한데 이렇게 조그만 우주선 보내가지고는 거기 인간 2명 착륙하고 조그만 로봇 착륙해서 언제 거기다가 사람들이 이민 가서 이주할 수 있는 걸 세우겠어요. 그러니까 스타쉽 같은 거를 가게 되면 여러분들 스타쉽 같은 경우에는 정말 탱크도 한 8대, 10대 싣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이동 장비들, 사람도 200명 가까이 태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거대한 걸 만들어야, 그러니까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 나사나 이런 것은 화성까지 가고 있는 이러한 이 뭐 가서 탐사선 같은 걸 이미 보내고 있잖아요. 네. 화성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아요.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가서 살기 위해서는 식량도 싣고 가야 되고 사람도 한 200명씩 싣고 가야 되고 거기에 거주하려면 건축 장비도 싣고 가야 되고 건축할 수 있는 기계도 싣고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우주선이 대단히 커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맞게끔 스타쉽이 만들어진 거고, 이 스타쉽이 만약에 성공한다라면 화성까지 가기에 충분하게 사람들을 싣고 갈 수 있고 물건을 싣고 갈 수 있는 적재 용량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쉽의 현재 시뮬레이션으로는 스타쉽이 한번 가고 두 번째 스타쉽이 떠서 이 첫 번째 출발한 스타쉽의 에너지를 보충해줘서 화성까지 갈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구도는 지금 현재는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저는 아직 반신반의하는데. 저도 반신반의합니다. 그래. 하지만 이걸 가기 위해서 중간에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중간 과정을 구체적으로 밟고 있다는 거는 네. 명확한 것 같네요. 네네. 야,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심각하니까 AI가 모든 일을 다 하게 하고 자동차는 다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다니게 해서 사람 할 일이 없어지게 만들고 기본소득을 다 나눠주고 나눠준 다음에, 그리고 기후위기로 지구가 못 살게 되니까 그럼 화성으로 이주하고 이주하기 위해서 또 우주선을 만들고 이걸 착착착착 진행하고 있다. 참.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렸을 때 사실은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전기를 보면은 아버지한테 정신적 학대를 많이 당했어요. 정신적 학대를 당했을 때 이 친구가 도피했던 곳이 이 SF 소설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게임. 그러니까 SF 소설과 게임 속에서 도피하면서 아버지의 정신적 학대로부터 극복을 하면서 여기에 대단히 몰입했던 시간이 대단히 길었고 이거를 자기의 인생의 목표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과연 실현되든지 간에 여기에 이제 물리학을 배우고 엔지니어를 배우면서 이걸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뭐 이런 꿈을 실현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은 옛날에 SF 소설에서 나왔는데 그때는 가능하지 않았던 게 지금 있는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컴퓨터 같은 것도 옛날에 그 원형이 있었다고 그러고, 잠수함도 원형이 SF 소설에 먼저 있었다고 그러고, 달나라 여행 우리 뭐 옛날에 토끼가 달나라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야기 속에 다 있었는데, 정말 소설 같은 얘기인데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전해주셨는데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닙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하고 같이 일론 머스크가 꿈꾸고 있는 우주 경제, 그 중에서 구체적인 하나의 형태로 스타링크와 스타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